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산자락 깊숙이 자리한 조그마한 마을에 만복이라는 사내가 살았더랬습니다. 키는 멀대같이 크고 양볼은 거칠게 그을려 까칠까칠, 손발은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한 것이 영락없는 머슴살이 사내였지요. 글자라곤 갈지자 하나 제대로 쓸 줄 모르고 아는 것이라곤 소똥 치우고 논밭 헤매는 일뿐이었으나 만복은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허리춤에는 어릴 적부터 차고 다니던 낡은 방망이 하나가 늘 매달려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방망이를 보고 킬킬 웃으며 말했지요. 저 멍청이는 밥그릇 대신 방망이를 들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만복은 그 소리에도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지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동네 노인 셋이 막걸리 잔을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서방네 아들은 한양 땅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더라고요. 한양 물만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말투도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멍청이 삽살개 같은 놈도 한양 물맛을 봐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오. 이 소리를 귀 밑으로 흘려듣던 만복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방구들 위에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지요. 내 이참에 기필코 한양을 다녀와야 쓰겠다. 평생 촌에서 소똥이나 치다 이 무식으로 늙어 죽을 셈인가. 만복은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만복은 장롱 속에 묵혀두었던 낡은 두루마기를 꺼내 걸쳤습니다. 머리에 초라한 띠를 동여매고 마루에 걸쳐놓은 작은 보퉁이에 깨한대랑 사촌에게 얻은 마른 청어 2마리를 싸놓고는 덜컥덜컥 동구 밖을 나섰지요. 그 모습이란 꼭 멧돼지가 두루마기만 걸친 것 같았습니다. 동네 개들이 지저대도 만복은 주춤도 하지 않고 고개만 쑥 빼고 길을 재촉했지요. 한양만 갔다 오면 나도 사람 되는 거야. 나도 이젠 촌놈 소리 그만 듣는다. 길은 멀고 발은 아팠지만 그 마음만은 벌써 한양 구경에 가 있었습니다. 길손들과 어울려 언덕을 넘고 개울을 건너며 밤이면 주막집 처마 밑에서 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했지요. 그럴 때마다 꿈에는 비단 두른 양반들이 나타나 허허 이놈 한양서 보고 왔구먼 하며 술상을 내어 기녀들이 술잔을 권하였습니다. 만복은 자면서도 행복한 꿈에 낄낄 웃었지요. 그렇게 사흘을 꼬박 걸어 드디어 한양 장터를 들어서니 세상에나 사람이란 사람은 우글우글 저자거리 소리로 터져나가고 저 멀리 종각에서는 종을 치며 장사꾼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만복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 허리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지요. 이게 다 한양이란 말이요? 잔뜩 기세가 등등해진 만복은 종로의 넓은 길을 두리번두리번하며 활보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양 구경 왔으니 돌아가면 사람 대접은 받겠지.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깊은 곳 담장 안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지요. 만복은 그 소리에 잠깐 발을 멈추었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 거리를 귀신에 홀린 듯 두리번두리번 걸어 다니던 만복은 어느 큰 기와집 담장 아래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높다란 담장 안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것이 여간 궁금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기웃거릴 데가 아니었습니다. 술라군 둘이 칼자루를 톡톡 두드리며 길목을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만복은 그것도 모르고 담장 밑에 걸터앉아 행랑 쪽을 기웃기웃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야, 이놈, 거기서 못하는 게냐? 만복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술라군 둘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구경이란 놈이 왜 담을 기웃대느냐? 이놈 수상하다. 술라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만복의 팔을 잡아 망태기에 쑤셔넣고는 질끈 동여맸지요. 만복은 망태기 속에서 온몸이 욱신거려 숨을 몰아쉬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한양 구경이요. 죽을 구경이요. 얼마나 갔을까요?
망태기를 내려놓는가 싶더니 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님 대기요. 술라군이 중문을 지나 내당 쪽 별당 마당에 망태기를 털썩 내려놓았지요. 만복이 눈을 껌벅이며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자 하얀 도포자락을 입은 대감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정자관을 쓴 대감은 씩 웃으며 뜬모를 눈길로 만복을 훑었지요. 이놈이 그 한양 구경 왔다는 촌놈이냐? 예, 소인은 그저 한양이 궁금하여. 만복은 기가 질려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대감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뜻 모를 미소를 지었지요. 좋다. 내 이 집안에 사주팔자가 사납고 관살한 딸이 있는데 내 놈을 이용해 사나운 애군을 떼어내야겠다. 생채 머슴들이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이끌고 가더니 등잔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작은 방에 만복을 덩그러니 들여앉혀 놓았습니다. 만복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구석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무릎만 부여잡았지요. 허허, 이거 한양 구경이 그냥 구경이 아니었구먼. 내가 지금 잡혀온 게 어디여. 머슴들의 발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며 숨을 죽이던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하얀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고운 여인이 조심스레 들어왔지요. 눈썹은 초승달 같고 눈매는 물결처럼 부드러운데 그 고운 얼굴에 두 눈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채연이었습니다. 대감의 무남 동녀로 어릴 적부터 사주팔자가 사납다 하여 훈기가 차도록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한 채 별당에 갇혀 살아온 처자였지요. 만복은 얼떨결에 채연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기 아씨는 왜 그리 우십니까? 채연은 눈길을 돌리더니 슬프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철마다 사주를 보시는데 소녀의 사주팔자가 사납다 하여 시집을 가려면 반드시 낯선 사내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를 없애야 그나마 무탈하게 산다 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오늘 밤 소녀와 함께 밤을 지내고 내일이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옵니다. 채연의 말에 만복은 다리가 후들거려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여. 한양 구경 한번 왔다가 내일 목숨이 끊어진다니. 눈앞이 캄캄해진 만복에게 채연에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요. 하오나 죽을 방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 방도도 분명 있을 터이니 부디 소녀를 믿어 주십시오. 그러더니 채연은 하얀 손으로 치마 자락 속에서 작은 방망이 하나와 은자 주머니를 꺼내 만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채연이 방망이를 내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머슴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거든 망설이지 마시고 이 방망이로 먼저 치십시오. 그리 아니하면 당신은 오늘 아침 반드시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꼭 움켜쥐었지요. 가만 보니 평소 농사 지을 때 쓰던 막대기보다 훨씬 묵직하고 잡히는 맛이 사뭇 달랐습니다. 이게 내 목숨 줄이나 같구먼. 만복이 방망이를 손에 쥐고 마음을 가다듬는 동안 채연은 조용히 만복의 손목에 붉은 실 한 가닥을 살며시 묶어주었습니다. 살아나가시거든 이 실을 간직하십시오. 소녀의 간절한 마음이라 여겨주십시오. 촛불 하나만 켜진 방 안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피하다 결국 마주 앉았지요. 채연이 처음엔 몸을 잔뜩 떨더니 만복의 두꺼운 손 위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밤 조선 양반 대감 별당에서 글자 한자 모르는 시골 촌놈과 고운 양반 규수가 서로 운명 같은 하룻밤을 보냈지요. 창호지 밖으로 바람이 스치고 달빛이 기울어 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만복은 동이 트자마자 부스스 일어나 방망이를 손에 쥐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지요. 그때였습니다. 낭낭채 쪽에서 쿵쾅쿵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촌놈, 나오너라. 이제 대감마님 말씀대로 처리할 때가 되었다. 만복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눈을 질끈 감고 생각했지요. 살아야지.
살아서 이 귀한 목숨 부지해야지. 그리고 머슴 하나가 방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으라차 하고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퍽! 방망이가 머슴의 이마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으악! 머슴은 두 눈을 뒤집고 뒤로 자빠져 버렸지요. 그 소리에 놀란 다른 머슴이 달려들자 만복은 방망이를 휙 돌려 2번, 3번 내리쳤습니다. 그놈도 꽤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고꾸라졌지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머슴들은 그저 천한 머슴 노름만 해왔지 죽을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두르는 놈은 처음 보았던 터라 모두 놀라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만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갔지요. 별당을 지나 대문을 향해 내닫는데 행랑에서 머슴 서너 명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만복은 주저앉을 틈도 없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지요. 으라차, 물러서라. 살고 싶거든 비켜라. 그 광경이란 두 눈이 뒤집힌 촌놈이 방망이를 들고 달려드니 머슴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을 치다 저희끼리 부딪혀 나뒹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만복은 대문을 쾅하고 열어젖히고 한양거리를 향해 허겁지겁 달아났지요. 아직 이른 새벽이라 종로 거리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헐떡이며 뒤를 힐끗 돌아보았지요. 살았다. 살아서 한양을 빠져나가네. 만복은 방망이를 품에 꼭 안고 두 다리를 덜덜 떨며 한양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때 문득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이 눈에 들어왔지요. 채연 아씨가 살며시 묶어준 그 실이 새벽빛 아래 가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손목을 꼭 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았으니 됐다. 아씨도 부디 무탈하시길. 허기가 지고 숨도 차서 한참을 주저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던 만복은 저 멀리 작은 기와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은근히 코끝을 자극하는 것이 마치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만 같았지요. 만복은 두리번 살피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담장을 넘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짝 하나 없는 그 자그마한 집은 허름했으나 안에는 놀랍게도 밥상이 넉넉히 차려져 있었지요. 하얀 쌀밥이며 돼지국밥이며 나물이 그득그득 쟁반에 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복이 웬일인고. 만복은 조심은커녕 두 손으로 쌀밥을 움켜쥐고 우걱우걱 쑤셔 넣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지요. 만복은 옷도 훌을 벗어놓고 방구석에 펼쳐진 따뜻한 이불 속으로 벌컥 기어 들어가 그대로 코를 골며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문이 살짝 열리더니 저녁 나절 장을 보고 돌아온 젊은 과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과부의 이름은 옥분이었지요. 새해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림을 꾸려온 여인으로 고운 얼굴에 야무진 눈매가 혼자 사는 여인의 단단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방에 들어와 보니 웬 듣도 보도 못한 사내가 자기 이불 속에 벌거숭이로 들어앉아 쿨쿨 잠을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람. 옥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그렇게 뻔뻔히 남의 집에 들어와 자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복은 몸을 뒤척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옥분을 향해 씩 웃으며 느닷없이 두 팔을 쭉 뻗어 옥분을 와락 안았지요. 아이고, 이 무슨 망측한 짓이오. 옥분은 몸을 빼려 몸부림쳤지만 촌놈의 팔이 쇠같이 단단한지라 빠져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부끄러움과 놀라움의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꼼짝없이 안기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옥분의 마음도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초면이고 행색은 초라하나 마음은 순박하고 나를 우습게 볼 사내는 아니로구나. 옥분은 속으로 기묘한 정이 생겨 만복을 내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옥분이 단단한 얼굴로 따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이 시기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밥을 축내고
이불 속에 들어눕는 게요. 만복은 머리를 긁적이며 한양에 서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대감 칩별당 이야기, 방망이로 머슴들을 쓰러뜨리고 탈출한 이야기까지 죄다 쏟아냈지요. 옥부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으나 만복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을 보고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실은 무엇이오? 아, 이건 별당 아씨가 묶어준 것이오. 살아나가거든 간직하라 했지요. 옥부는 말없이 그 붉은 실을 바라보다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쉬어 가시오. 하지만 내일부터는 밥값을 해야 할 것이오. 대문 밖에서는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마치 원래부터 살던 사람인 양 옥분의 집에 눌러앉아 장작을 패고 우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지요. 옥분은 못마땅한 기색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만복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무겁게 끌어온 살림에 든든한 파림 하나가 생긴 것이 내심 고마웠기 때문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허참, 그 과부 집에 이제 사내가 들어앉았다더라. 그 소리에 옥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림을 이끌던 처지에 마침 든든한 사내 하나가 집을 지켜주니 도리어 든든하고 고마웠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날이 더워 잠 못 이루던 옥분이 방문을 살며시 열었더니 뒤뜰에서 방망이 소리가 울려왔죠. 만복이 홀로 빨래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리드미컬하게 울리는 방망이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옥분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옥분은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죽은 낭군이 살아있을 적에 들었던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지요. 그때 만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옥분의 촉촉한 눈빛을 본 만복이 멋쩍게 웃으며 방망이질을 멈추었지요. 마님, 잠이 안 오십니까? 옥분은 대답 대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시끄럽소. 자려는데 소리가 나서 나왔을 뿐이오. 그러나 방으로 돌아온 옥분은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멈추었다가 다시 멀어졌지요. 소문이란 발이 빠른 법이었습니다. 과부 집에 낯선 사내가 들어앉았다는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한양 대감집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지요. 별당에서 살아나온 사내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대감의 낯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살아서 나간 놈이 입을 열면 이 집안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만다. 대감은 즉시 신복하인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지요. 그놈을 찾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 어귀에 수상한 차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인 채, 나그네인 채하며 옥분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눈빛들이 심상찮았지요. 만복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영리한 옥분은 달랐습니다. 저 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옥분은 속으로 불안감을 키워가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옥분이 만복의 빨래를 개다가 손목에 붉은 실을 보았습니다. 당신 손목에 저것은 무엇이오? 만복은 씩 웃으며 별당에서 채연이 묶어준 것이라 했지요. 옥분은 말없이 그 붉은 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저릿한 것이 스쳐 지나갔지요. 부끄러운 마음인지 시기하는 마음인지 옥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죽은 낭군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는 조용히 일어섰지요. 그 시각 대감의 신복하인들이 옥분의 집 담장 밖을 천천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사위가 고요하게 잠든 시각 담장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옥분은 잠결에 눈을 번쩍 떴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뒤뜰 쪽에서 낮게 깔리는 발소리, 그리고 대문을 긁는 소리. 옥분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만복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수상한 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소. 만복은 잠결에도 벌떡 일어나 허리춤에 방망이를 손에 쥐었지요. 그 순간 대문이 쾅하고 열리며 대감의 신복하인 넷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촌놈 내놓아라. 마님께 해코지는 하지 않을 테니 순순히 내놓으면 그만이다. 옥부는 살인문 앞에 버티고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에 당신네들이 찾는 사람은 없소. 어서 물러가시오. 하나하인들은 옥분을 밀치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라차. 만복이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퍽, 퍽. 하인 둘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지요. 그러나 하인들은 넷이었습니다. 만복이 둘을 쓰러뜨리는 사이 나머지 둘이 달려들어 몽둥이를 내리쳤지요. 만복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방망이를 휘두르니 남은 하인들도 결국 담장 밖으로 달아났지요. 만복은 그제야 휘청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이 뛰어와 만복을 부둥켜 안으며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만복, 만복 서방. 괜찮소? 옥분이 만복을 방으로 부축해 드렸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물을 데워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지요. 옥분의 손이 만복의 이마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피가 제법 흘러 있었지요. 만복은 아픔을 참으며 옥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촛불의 빛 아래 옥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냉정하고 야무지기만 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그리 걱정하시는 얼굴은 처음 보오. 옥분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작게 쏘아붙였지요. 조용히 하시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더 아프게 할 것이오. 만복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상처에 천을 동여매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내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밤 나는 어찌 되었을까. 상처를 다 동여매고 난 뒤에도 옥분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 저 이 집 떠나지 않겠소. 저 때문에 마님이 위험해졌으니 내가 지켜야 할 것 아니겠소.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복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불을 끄시오. 날이 밝으면 할 일이 많소. 옥분이 방문을 닫고 나가자 만복은 어둠 속에서 혼자 실없이 웃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분은 단단한 얼굴로 만복 앞에 앉았습니다. 그 대감이라는 자가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 찾는다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둘 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소. 만복도 그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았지요. 그런데 어찌하면 좋겠소, 마님. 옥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 별당 아씨가 대감의 만행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소. 만복은 눈을 껌벅였지요. 채연 아씨가 말이오? 아씨는 대감의 딸인데 나서겠소. 옥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에게 방망이를 쥐어준 분이오. 이미 마음을 굳힌 분이 아니겠소. 만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채연이 방망이를 쥐어준 것, 붉은 실을 묶어준 것,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낯선 가마 하나가 옥분의 집 앞에 조용히 멈추었지요. 안에서 나온 이는 하얀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장옷을 걷어내자 만복이 눈을 크게 떴지요. 채연이었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채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옥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지요. 채연이 만복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을 보고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직하고 계셨군요. 채연이 옥분과 만복 앞에 무릎을 꿇듯 단정히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채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채연의 아버지 대감은 딸의 사주팔자를 빌미로 수년째 낯선 사내들을 별당으로 끌어들여 하룻밤을 보내게 한 뒤 흔적도 없이 없애왔다 했습니다. 그 까닭은 사주 때문이 아니었지요. 대감이 저지른 과거의 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혹여 입을 열 사람이 생길까 싶어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채연은 오랫동안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지요. 하나 만복이 살아나간 것을 알고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소녀에게 증거 문서가 있습니다. 채연은 품속에서 조심스레 접힌 문서 하나를 꺼냈지요. 대감이 저지른 만행의 기록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증언, 별당 출입 기록, 신복하인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옥분이 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관아에 가져가면 대감을 잡을 수 있겠소. 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대감은 이미 관아에 손을 써두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오. 만복이 두 여인을 번갈아 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가겠소. 방망이 한 번 잘 휘두른 덕에 살아남은 놈이오. 이번엔 이 문서로 한 번 더 휘둘러 보겠소. 만복이 채연의 문서를 품에 넣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옥부는 대문 앞에서 만복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대감은 이미 손을 써두었다 했으니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만복이 관아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지요. 촌놈이 관아는 무슨 일로 왔느냐? 만복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고하러 왔소. 증거 문서가 있으니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지만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결국 사또 앞에 선 만복은 채연의 문서를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펼쳐 읽어내려가는 동안 안색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의 신복이 관아로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사또 나으리, 그 촌놈은 대감 댁을 무고하는 불안당이옵니다. 당장 잡아 가두소서. 만복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문서에서 눈을 떼어 만복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관아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의 뒤로 대감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줄을 이어 들어서고 있었지요. 증인이요. 소녀가 직접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채연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녀가 모든 것을 구하겠습니다. 사또가 신복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사또가 문서를 다시 펼쳐 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채연의 증언과 피해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대감의 신복은 사또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는 명백하였고 증인은 여럿이었으니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었지요. 사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대감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잠시 뒤 대감이 두 팔을 붙잡힌 채 관아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대감은 눈을 부라리며 채연을 향해 소리쳤지요. 이 불효막심한 년, 감히 제 아비를 팔아넘기는 것이냐. 채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지 않았지요. 아버님, 소녀는 아버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한을 푼 것이옵니다. 대감의 낯빛이 일그러졌습니다. 포졸들이 대감의 두 팔을 단단히 묶어 끌고 나가는 동안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만복은 멀뚱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 가만히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채연이 만복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나가 주었기에 이 날이 온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만복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씩 웃었지요. 아씨가 방망이를 쥐어주지 않았더라면 소인은 진즉 저승길을 걸었을 것이오. 관아 일이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채연은 만복 앞에 조용히 섰지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만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발길이 자꾸 한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채연은 만복의 눈빛이 향하는 곳을 알았습니다. 마을 쪽 옥분의 집이었지요. 채연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사시오. 소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님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소녀도 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만복은 채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부디 좋은 날만 있으시오. 채연이 가마에 오르기 전 돌아서며 말했지요. 그 붉은 실은 그냥 두시오. 그것은 소녀가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한다고 빈 마음이었으니. 가마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만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가마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지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어느새 뛰다시피 하고 있었지요. 옥분의 집 살인문이 보이자 만복은 숨을 고르며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살인문 앞에 옥분이 서 있었지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두 팔을 가슴에 모은 채 담담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옥분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새 방망이 하나였습니다. 옥분이 새 방망이를 만복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려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만복은 방망이를 받아 쥐고 눈을 껌벅였지요. 마님, 이게 무슨 뜻이오? 옥분은 돌아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밥이 식겠소. 만복은 실없이 웃으며 살인문을 넘었지요.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지요. 밥을 다 먹고 난 뒤 만복이 마당으로 나가 새 방망이를 손에 쥐고 천천히 뒤뜰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망이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지요. 탁, 탁, 탁. 리드미컬하고 묵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옥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요. 바느질하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옥분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지요. 만복이 마당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나 이 집에서 평생 살아도 되겠소. 옥분의 손이 바느질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옥분은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붉은 실 한 가닥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아까부터 옥분의 손 안에 있었지요. 만복의 손목에 묶인 것과 꽃 같은 빛깔의 붉은 실이었습니다. 바람이 실 끝을 가늘게 흔들었지요. 챕터 19.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만복이 장작을 패다 고개를 들어보니 옥분이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지요. 손에는 어젯밤의 붉은 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만복 앞에 서서 말없이 손을 내밀었지요. 만복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손을 내밀자 옥분이 그 손목의 붉은 실을 천천히 묶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아 씨가 묶어준 실 곁에 나란히 묶었지요. 두 가닥의 붉은 실이 만복의 손목에서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복이 멍하니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다 옥분을 바라보았지요. 마님, 이게 무슨 뜻이오? 옥분은 실 끝을 매듭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닥은 아씨의 마음이고 한 가닥은 내 마음이오. 당신은 두 가닥 다 품고 살아야 할 것이오. 만복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이 무식한 촌놈이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모르겠소. 옥분이 돌아서며 작게 웃었습니다. 복은 무슨 복이오. 방망이 하나 잘 휘두른 덕이지. 만복이 껄껄 웃으며 옥분을 불렀습니다. 마님. 옥분이 돌아보자 만복이 새 방망이를 번쩍 들어 보이며 말했지요. 이 방망이는 이제 남을 치는 방망이가 아니오. 마님 집을 지키는 방망이요. 평생토록.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돌아서며 짧게 말했지요. 들어와 밥이나 드시오. 그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옥분의 집 뒤뜰에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지요. 그 아래에서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탁, 탁. 묵직하고 다정한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지요. 이제 그 소리는 두려움을 이기려던 소리도 외로운 밤을 달래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새 삶을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방망이 소리가 들리면 저 집은 오늘도 평안하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옥부는 유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 말고 뒤뜰을 바라보았습니다. 살구꽃 아래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만복의 뒷모습이 환한 봄볕 속에 잠겨 있었지요. 글자 한자 모르고 가진 것이라곤 낡은 방망이 하나뿐이던 사내였습니다. 허나 그 방망이 하나로 죽을 고비를 넘고 과부의 집을 지키고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었지요. 옥부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들고 뒤뜰로 나갔지요. 만복이 방망이질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살구꽃 아래 나란히 앉아 숭늉을 나누었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넉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조선 땅에서 방망이 하나로 살아남은 촌놈과 야무진 과부가 봄날을 맞이한 이야기이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진심은 이기는 법,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조선야담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